원자 수준에서 이 외부에서 전기장이 되면 이게 전기상극자가 유도가 되고 가운데 건 서로가 상쇄가 되지만 맨 바깥의 표면에 전하가 유도되기 때문에 걸린 전기장이랑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겨서 좀 약해진다. 약해진다고 하는데 약해지는 거는 그 분자들의 그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거시적으로 카파라는 양. 카파가 뭐냐면 그 처음에 진공이 있을 때의 전기장에다가 줄어들었을 때의 전기장의 비율 1보다 크죠. 그 양으로 우리 도입을 하면 우리 앞으로 유전체,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이 있는 경우에는 뭐 쿨럼의 법칙이든 커패시턴스든 뭐든 어디든지 엡실론 제로가 나오는 곳에는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곱하기 엡실론 제로를 쓰면 된다. 오,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보면 지금 평행판 축전기를 보면 우선 그 가운데가 진공일 때 Q-Q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가우스 폐곡면을 정해서 가우스 법칙을 쓰면 E가 우리 이렇게 나오는 건 우리 잘 알죠. 단면적이 A고. 근데 이렇게 이 안에 카파인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여기 유도된 전하가 이렇게 생겨. 그러면 가우스 폐곡면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 원래 전하 Q, 유도된 전하를 마이너스 Q'이라고 하면 가우스 이걸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근데 Q'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측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요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E를 E0 나누기 카파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쓴 거랑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잘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나 엡실론 제로 A는 똑같고 Q-Q'을 Q 나누기 카파로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새로운 가우스 법칙을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카파가 1인 경우고 요 밑에 있는 경우도 보면 가우스 법칙이 원래 우리 요게 없고 요 안에 있는 프리 차지를 봤는데 그 대신에 가우스 법칙에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를 넣고 유도된 전하 Q'을 안 쓴다는 거예요. 카파를 넣는 게 뭐냐면 유도된 전하 Q'의 효과를 전부 다 카파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유전체가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쓰는데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를 쓰고 그 다음에 Q는 외부에서 우리가 집어넣은 프리 차지 요거만 집어넣는 거예요. 유도된 전하는 안 쓰고 그 대신 그거를 카파로 집어넣고 여기는 바깥에서 집어넣은 프리 차지만 쓰기로 가우스 법칙을 수정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좋았어. 그래서 지금 보면 진공이랑 유전체랑 다른 게 뭐냐면 요게 쿨럼의 법칙, 점전화. 다이렉트릭 머티리얼 안에서는 잘 보면 엡실론 제로 대신 요것만 바꾼 거. 전기장도 이렇게 주어지면 전기장도 딴 건 다 똑같은데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엡실론 제로로 바꾼 거.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아까 썼던 가우스 법칙이 이런 건데 이렇게 바꾸면 되고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엡실론 제로 주면 되고 따라서 진공일 때 평행판 축전기 거리 D 면적 A인 평행판 축전기의 커패시턴스는 이렇게 구했는데 그 사이에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여기도 엡실론 제로가 나오니까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엡실론 제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전기장에 의해서 유도되는 유도 전하의 효과를 카파라는 거시적인 상수로 전부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 밀도 우리 이렇게 썼죠. 이것도 역시 다이렉트릭 안에서는 엡실론 제로 대신에 카파 엡실론 제로를 집어넣으면 된다. 아주 쉽죠.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할 얘기는 다 했고 커패시턴스에 대해서는 할 얘기는 다 했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는데 우리 몇 개 이거 복잡한 회로가 있으면 우리 좀 회로를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거 이건 쉽지. 잘 보면 요게 병렬 연결된 거 하나 있고 요거를
이퀴벌런트 하나로 바꾸고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죠. 그거랑 요게 직렬 연결된 거죠. 요것도 헷갈리긴 하지만 요게 병렬 연결된 거고 거기에 요게 직렬 연결된 거죠. 좋았어. A, B는 쉽네. 이거는 헷갈리네.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상상을 해야 되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연습이 필요한데. 자, 이제 여기 있는 이게 도선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다고 해서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접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보면 연결점은 다 그대로 두고 이거랑 똑같죠? 그죠? 이거랑 똑같으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요게 병렬 연결이네. 그죠? 요게 병렬 연결에 요게 직렬 연결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직렬 병렬이 헷갈리지만 이럴 때는 머릿속에서 요렇게 교차하는 점은 곧 그대로 두고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이동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직렬 병렬 회로가 보이기 쉽게 우리 이동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좋아. 이것도 그러면은 여기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나?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배터리에 여기 하나 연결돼 있고 나머지 요게 병렬 여기까지 집으면 안 되지. 요게 하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 이거를 이렇게 넘기면 요 두 개가 잘 보면 요 두 개가 병렬 연결돼 있고 거기에 요게 직렬 연결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두 개만 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여러 개 자꾸 연습을 해봐야지. 첫 번째 거는 쉬워. 먼저 요게 직렬 연결됐으니까 요거를 동등한 하나로 바꿔. 그럼 요 두 개가 병렬 연결이에요. 그럼 병렬 연결된 걸 동등한 거 하나로 바꿔. 그거의 직렬이야.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합한 동등한 커패시턴스를 계산할 수 있을 테고, 물론 직렬이면 계산하기 더럽다는 거 알죠? 그러면 결국 마지막으로 그걸 다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가운데는 배터리야. 여기 원래 이거에다가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긴 거니까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거죠. 요거를 전부 다 요거 직렬 바꾸고 병렬 바꾸고 병렬과 직렬 요거 하나 바꾼 다음에 요 전체랑 요거랑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 이거는 잘 봐야 돼. 이 사이에는 그냥 도선만 돼 있네. 도선만 돼 있다는 거는 이 사이에 포텐셜이 전부 다 같다는 얘기죠. 도선의 저항이 없으면. 이런 경우는 힘들지만 이런 경우는 이 점들을 전부 다 쭉 모으면 돼. 쭉 다 모으면 돼. 모아도 상관이 없어요. 쭉 다 모으면 어떻게 되나? 다 모으면 이거 있고 처음에 C4, C6, C1 여기에서 요렇게 두 개, 여기에 하나, 이걸 요렇게 모았어. 이것도 밑에 있는 것도 전부 다 해서 요렇게 된 경우예요. 요렇게 되고 여기서 요렇게 전지를 연결한 거야. 복잡하지만
이제 복잡하게 그랬지만 이제 됐지? 알죠? 요거는 직렬 연결이야. 직렬 연결하고 바꾸고, 그다음에 요 세 개가 병렬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요 두 개가 병렬 연결돼 있어. 두 개 병렬 연결된 거, 세 개 병렬 연결된 거에 직렬 연결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회로가 이렇게 나오면 당황스럽지만 먼저 줄일 수 있는 건 쉽게 줄일 수 있는 건 줄인 다음에 점의 위치를 변하지 않고 이거를 마음대로 고무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꿔서 회로가 여러분들이 병렬이라는 걸 쉽게 볼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트릭인데 요 사이에 다른 커패시터가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커패시터가 없이 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면 도선으로만 연결된 이 점은 이 도선을 없애고 이렇게 이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요 점을 전부 다 모아서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은 거죠. 이렇게 모으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느 게 직렬이고 어느 게 병렬인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 또 있나? 또 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이거는 스위치를 연결을 하면 이건 뭐 쉽죠? 이게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거예요. 이게 직렬 연결. 이거는 S2를 열면, 이걸 열면 어떻게 되죠? 열면 이거 직렬, 이거 직렬의 병렬 연결이야. 그죠? 근데 이걸 닫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도선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걸 한 점으로 이렇게 줄여도 돼. 이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병렬을 직렬로 만든 거죠. 이건 직렬을 병렬로 한 거고, 처음은 이거는 병렬을 직렬로 만든 거니까 두 개의 값이 다를 거라는 사실은, 물론 계산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고. 자꾸 나오면 헷갈리지만 자꾸 나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보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이거 한 점으로 줄여. 한 점으로 줄이면 위에도 아무것도 없네. 가운데 두 개, 요 점이랑 좀 줄이면 요렇게, 또 요렇게 됐어. 요렇게 주어지는 거네. 힘들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더라? 이제 이상하게 그랬지만 요거 직렬, 그죠? 요거 직렬로 바꾸면 요거 세 개가 병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 그래? 그럼 다 그렇게 바꿀 수 있나? 이것도 틀림없이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묶고 요걸 요렇게 묶으면 하고 싶은데 안 되네. 그죠? 이건 더 이상 어떻게 줄일 수가 없죠. 이렇게 줄일 수가, 어떻게 보면 회로가 더 이상 간단하게 줄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거가 병렬이라고 하고 싶으나 여기 또 있고,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직렬이나 병렬 회로로 축소시킬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배우는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써서 이 포텐셜 차를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걸 줄여야 되지만, 하다 보면 서로 얽혀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그 발례를 들려고 이 문제를 내놨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는 뭐냐면 전체 단면적이 A야. 그 다음에 간격이 D인 평행판 축전기에 유전체를 집어넣는데 한쪽은 카파 1, 한쪽은 카파 2를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집어넣네.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게 아이디어는 여기가 포텐셜이 같아. 왜냐하면 컨덕터의 도체의 표면이니까. 여기도 포텐셜이 같아.
그럼 여기서 전기장 구할 수 있죠. 전기장 구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포텐셜이 차이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포텐셜 차이를 계산하면 여기 있는 차지를 계산할 수 있어서 두 개의 차지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 조금 아까 했던 거에 바깥 딴 걸로 보면 돼. 가만히 있어봐. 이게 여기가 포텐셜이 같다면 이 위에 있는 도선을 그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놔도 괜찮네. 그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끊어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 내가 한 짓을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거랑 같아요. 자, 여기 포텐셜이 같죠. 자, 다음과 같은 거랑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지? 아까 D분의 엡실론 제로 A였는데 평행반죽전기 하나가 이제는 면적이 반이 되고 이게 카파 2가 되잖아. 그죠? 오른쪽에 있는 요 반쪽의 커패시턴스는 2D분의 요 2는 면적이 반이라서 나온 거. 왼쪽 거는 마찬가지로 2D분의 카파 1 엡실론 제로 A. 두 개가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은 전부 다 합하면 어떻게 되지? 두 개를 그냥 합하면 되죠. 다음과 같이 쉽게 우리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거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가운데다가 여기다가 도체판을 집어넣어도 똑같네. 가는 도체판을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놓고 양쪽을 이렇게 깎어. 그래도 괜찮죠. 그러면 이거랑 같아. 그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두 번째 거는 직렬 연결한 거랑 같아요. 직렬 연결한 거랑 같으니까 위에 있는 거는 이게 뭐야? D분의 D가 아니라 2분의 D잖아. 그러니까 D분의 2 카파 2 엡실론 제로 A. 여기는 A가 같고 이거 두 배가 됐네. 밑에 있는 거는 이 두 배의 카파 1 엡실론 제로 A니까 전체 C는 C분의 직렬이니까 두 배 엡실론 제로 A분의 D의 카파 1분의 1 카파 2분의 1. 그래서 이제 역수를 취하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죠. 이제 이 두 개를 했으면 처음부터 이거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못하지. 뒤집어져서 못하지만 이 앞에 두 개를 경험했으니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어떻게 되냐 하면 다음의 결합과 같다는 거를 딱 보면 알죠. 그래서 요때는 2D분의 엡실론 제로 카파 1 2분의 A. 요 각각 A와 D를 봐서 요 각각의 C1, C2, C3를 구한 다음에 요쪽은 직렬 연결 역수로 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병렬 연결 더하는 거. 다음과 같이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오! 괜찮은데? 좋았어. 그러면 부도체를 넣는데 이제 부도체를 넣지 않고 간격 D, 단면적인 A고 간격 D인 곳에 B인 두께를 가진 구리막대를 집어넣었어. 도체를 집어넣으면 이걸 어떡하나? 어떡하긴? 도체를 요렇게 깎으면 부알라. 두 개의 커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한 거랑 같죠. 깎아도 똑같으니까. 다 포텐셜이 같아지니까. 근데 이제는 이제 뭐냐면 요 간격을 X라고 하면 요 전체 요 나머지 간격이 D에서 B를 뺀 거니까 D-B 빼기 X지 뭐. 그죠? 이걸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요거에 그러면은 뭐야? 이게 X분의 엡실론 제로 A. 요거는
D-B-X의 엡실론 제로 A. 직렬이니까 전체는 역수는 이거의 역수니까 X 플러스 D-B-X. 놀랍게도 X에 상관이 없고 C는 D-B분의 엡실론 제로 A. 다 X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으면 왜 값이 이거야? 다르지 않으면 쭉 가서 한쪽으로 붙이면 되지 뭐. 한쪽으로 붙이면 이 사이 간격이 D-B인 커패시터가 되니까 우리 결과를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 문제를 너무 쉬운 것만 푸나? 그래서 이제 다 됐고. 우리 이제 드디어 지금까지는 전하들이 정지돼 있는 것만 봤는데 전하가 배터리에 연결해서 도선을 따라서 이렇게 흐르는 경우 그런 걸 우리가 전류라고 해요. 근데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전하가 빨리 흘렀다가 느리게 흘렸다 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있지만 우리 처음에는 가장 쉽게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경우, 다시 말하면 지금 봤다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와서 봤을 때 흐르는 전류가 항상 똑같은 경우, 다음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스테디 커런트라고 해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경우, 그 경우에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다뤄보려고 할 텐데, 그래서 뭐냐면 전류가 도대체 뭐냐? 전류는 단면적 A를, 그러니까 도체가 있으면 도체의 단면적 A를 dt 동안 dq만큼의 전하가 통과해 갔다면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로 정의를 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도체가 가다가 이렇게 두께도 이렇게 되고 단면적이란 건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단면적이 다르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아무데나 해도 되나요? 아무데나 해도 되죠. 왜 아무데나 해도 되냐면, 그러면 요 단면적으로 한 거랑 요 단면적으로 한 걸 보면 요 안에 있는 요걸 보면 전류가 쭉 흐르면 여기로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전하는 반드시 일로 빠져나가야 돼. 안 그러면 이 안에 전하를 띄게 되죠. 전류가 흐르는 동안은 각각의 도선은 전하를 띄진 않아요. 다만 전하가 이동할 뿐이지. 항상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한 전하는 반드시 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이무의 단면적을 따라서 통과하는 전류는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상관할 필요 없고, 전체 전하는 그다음에 여기 요 안에서 여기서 단위 시간이 지나는데 t라는 시간 동안 지나간 전하는 전하를 합하면 되는데 dq가 I dt, 전류를 전부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 새로 전류를 봤으니까 전류가 SI 유닛에서는 당연히 쿨럼 퍼 세컨드죠. 근데 쿨럼 퍼 세컨드라고 쓰기 싫으니까 암페어, 대문자로 쓰면 암페어라는 사람 이름이고 소문자로 쓰면 단위고, 다 쓰기 귀찮을 때는 요 앞에 있는 하나만 써서 대문자로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도체가 쭉 가다가 그냥 있으면, 도선이 있으면 좋은데 갈라지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두 개로 갈라지면 I0로 들어와서 I1, I2, 여기 뭐 이상하게 꼬여서 그랬지만 I1, I2,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런 걸 우리가 가지점, 브랜치 포인트라고 하는데 요건처럼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으면 요 안에 뭐냐면 전하가 쌓이지 않으니까 요 안에 단위 시간당 들어온 전하는 바깥으로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방향을 이렇게 정하면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는 양이랑 I0는 나가는 거 I1 플러스 I2랑 같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그럴듯하지만 난 I1을 이렇게 그릴래. 그러면 들어오는 거 I1 플러스 I0는 I2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면 이거랑 다른데 어떤 걸 쓰나요? 어떤 게 맞나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하면 그 정하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정한 것 뿐이에요. 이러고 나서 계산을 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럼 방향을 바꾸면 되지 뭐. 방향을 바꾼 양의 방향이니까 처음에 요 점에서는 이쪽 건 들어오고 이쪽 건 나갔다는데 이게 나가고 이게 들어오는 걸로 하면 안 되나요? 돼요. 방향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는데 나중에 결과가 음수가 나왔으면 처음에 정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느 방향, 저 벡터는 아니지만 전류가 나가는 방향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한 다음에 잘 기억해 놨다가 그 결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도체가 단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여기를 지나는 전하랑 단위 시간당 여기를 지나는 전하랑 항상 똑같다 그랬죠. 그렇지만 여기랑 여기는 뭔가 좀 다르잖아. 그죠? 우리가 마치 전류의 흐름을 유체처럼 생각하면, 그래서 이걸 스트림라인, 유선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는 유선의 관계 크고 좁다는 건 뭐냐면 여기는 단위 면적당 흘러가는 전류가 여기도 촘촘하지 뭐.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전류라는 것도 생각하지만 그러지 말고 단위 면적당 전류 벡터, 커런트 벡터, 덴스, 이게 전류 밀도라고 생각해요. 전류 밀도 벡터 J, 단위 면적당 나가는 전류, 그때 벡터를 요 유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에 크기는 J이고 방향은 그 단면적의 그 전류의 방향을 J의 방향으로 하면 J와 DA가 서로 평행이면, 그리고 J가 균일하면, 평행이면 스칼라 프로덕트를 이렇게 쓰고, 우리 이거는 유속을 지난번에 플럭스를 계산할 때랑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했는데 J가 일정하면 바깥으로 나가고 면적이 전부 다니까 단면적이 전류 있는 곳에 이렇게 수직이고, 그래서 면적 벡터랑 전류 밀도가 같은 방향이고, 이게 항상 일정하면 전체 전류를 단위 면적으로 나눈 거랑 똑같겠죠. 당연히 균일하게 흐르면 전체 흐르는 전류를 전체 면적으로 나누면 그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 밀도가 될 거라 이거. 자, 그래서 그러면 도체 내에서 전하가 왜 흐르지? 힘을 받아서 흐르죠. 어떻게 힘을 받지? 양쪽 끝에 배터리를 연결하면 포텐셜 차가 생기면 그 안에 전기장이 생기죠. 전기장이 생기면 전하를 띤 물체, 그렇지만 보통 여러 개 있지만 원자 핵은 질량이 크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잘 움직이지 않고, 자유전자가 전기장이 걸린 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받아서 쭉 가죠. 그러니까 바깥에 외부에서 포텐셜을 걸어주면 이 사이에 전기장이 생기면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플러스 전하가 안 움직이잖아. 마이너스 전하가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플러스 전하가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다른 것 같이 되는데, 그러면 진공에서 전기 포텐셜을 딱 걸어준 다음에 전하 놓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을 받으면 가속 운동을 하죠. 그럼 도체 내에서도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며, 그럼 도체 내에서도 배터리를 걸어주면 가속 운동을 해서 나중에는 무지 전류가 세게 흐르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체 안에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지만 진공이랑은 달라요. 왜 다른가를 보면, 우리 역시 미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체라는 게 있으면 도체 안에 원자 핵들이 규칙적으로 있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아주 가깝게 속박되어 있는 건 잘 못 움직이고, 최외곽 전자들이 외부에서 전기장을 좀 쑥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이는데 진공처럼 그냥 쑥 갈 수가 없어. 가다 보면 원자 핵 주위에 원자 핵도 부딪혀야 돼. 옆에 있는 전자들이 자꾸 뭐라 그래. 또 원자 핵 이렇게 진동을 하니까, 열 내에서 진동을 하는 거를 그 사이를 막 뚫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러시아워 때, 여러분들이 여기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아침에 올 때 전철역에서
전철에서 사람이 꽉 찼을 때 문을 향해서 돌진하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속한다고 해서 그냥 쑥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뚫으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속되는 힘이랑 그걸 막는 힘이랑 이게 균형을 이루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여기서 전기 스위치를 딱 키면 불이 확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키는 순간 빛의 속도로 쫙 가서 하냐? 그렇진 않아요. 전류라는 건 뭐냐면 딱 주면 전체적으로 밀리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여기 있는 전하가 꼭 저기까지 갈 필요는 없죠. 단위 면적당 얼만큼 전하가 지나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속으로 이제 이게 미시적인 거는 원자 크기보다 작으면 일반 물리 뉴턴의 법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을 세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체 안에 우리 마이너스, 원래는 자유전자가 움직이지만 플러스 전하가 움직인다고 쳐요. 지나는데 주위에서 막 뭔가 부딪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빗방울이 위에서 뚝 떨어지면 중력에 의해서 가속이 되지만 결국은 터미널 빌로시티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처럼, 그 터미널 빌로시티를 우리가 전류인 경우에는 드리프트 빌로시티, 우리나라 말로는 이상하게 유동 속도라고 써 있어. 다음 같이 되는데, 그래서 보면 요 안에서 그러니까 막 충돌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충돌과 충돌 사이에 움직이는 속도는 대략 10의 6승 미터 퍼 세컨드예요. 무지 빠르죠. 그렇지만 막 부딪히면서 결국 이동한 속도를 보면 한 10의 마이너스 4승이나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 퍼 세컨드 정도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속도를 어떻게 계산하냐? 대충 우리 모델을 세우면 이쪽으로 전기장을 걸어. 외부에서 전기 포텐셜을 걸면 전기장을 주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 밀도 J를 쓰고, 대개 이제 J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길이 L, 전류 I가 흘러서 길이 L만큼 흘렀으면 요게 뭐지? T라는 시간 동안 들어와서 T라는 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길이 L 안에 있는 전하는 얼마야? 전하는 전체 부피, 요 안에 있는 전하의 개수, 전하의 개수가 얼마 되죠? 부피, 요 단면적을 A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부피에다가 움직이는 전하의 개수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 부피는 A 곱하기 L.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중에 그 단위 부피 중에 몇 개가, 그 안에 몇 개가 있는가 하는 소위 개수의 밀도, 단위 부피당 몇 개가 움직일 수 있냐, 움직일 수 있는 전하의 개수에다가 전하, 일렉트릭 차지를 곱한 양이고, 이 전하가 길이 L을 지나가는 시간 T, 일정한 속도 VD, 드리프트 빌로시티 VD로 가니까 L은 VDT지 뭐. T는 다음과 같이 쓰고. 그래서 우리 전류를 계산해 보면 길이 L 안에 있는 전하가 T라는 시간 동안 쭉 움직인 거니까, 뒤에 거기 노트북 닫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서 봐도 돼? 뭐 하고 있는지? 그게 뭐야? 과제? 과제를 지금 볼 필요는 없잖아. 나중에. 자, 그래서 요걸로 나누면 돼. 쉬운 계산이죠. L은 상쇄가 돼. 이게 분모에 분모가 있으니까 NAEVD. 좋았어. 그래서 요거를 VD에 관해서 풀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요 중에서 I를 A로 나눈 게 균일한 밀도로 가면 요게 바로 전류 밀도가 돼요. 그래서 보면 드리프트 빌로시티는 전류 밀도를 단위 부피당 움직일 수 있는 전하로 나눈 거예요. 아주 재밌는 결과를 얻었죠. 다음 같은 결과인데, 이건 크기만 보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실 I나
전류나 길이 L 이런 거는 전부 다 거시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드리프트 빌로시티는 미시적으로 전하가 움직이는 미시적인 양이에요. 따라서 대개 우리가 거시적인 양으로 기술할 때는 전류를 쓰고 미시적인 양을 기술할 때는 전류 밀도를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 관계를 잘 이해하면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를 이제 잘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포텐셜을 걸어줘도 이게 가속돼서 진공에서 전하가 가속되는 것처럼 쑥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자꾸 부딪히니까 외부에서 포텐셜을 걸어줘도 이게 잘 안 흘러, 전류가 잘 안 가. 잘 못 가죠. 물론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게 다른 걸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면 이게 진동하고 진동하는 건 결국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요 단면적 A의 길이 L인 곳에 전류 I, L이라는 건 요 사이의 포텐셜 차이가 V라고 주어집니다. 여기서 전류가 I라고 흐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걸려진 포텐셜에 비례해요. 포텐셜이라는 게 결국 포텐셜 차이라는 게 전기장에 해당되니까 그거에 비례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장이 진공이면 전기장이 있으면은 가속도를 주니까 이게 가속 운동을 하지만 이때는 저 터미널 빌로시티 빗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전류는 포텐셜 차이에 비례해요. 그래서 포텐셜을 전류로 나눈 양을 저항, 레지스턴스 R로 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포텐셜 차이에서 전류가 적게 흐르면 흐를수록 저항이 큰 거죠. 그렇죠? 같은 포텐셜인데 잘 전류가 안 흐르면 저항이 크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정해요. 그래서 여기 다 새로운 단위 찍어놨으니까 새로운 단위는 SI 유닛에서 어떻게 되나? 볼트 퍼 암페어지 뭐. 볼트 퍼 암페어인데 그걸 우리가 1옴 옴 대문자로 쓰면 사람 이름이에요. 이상하지만 옴인데 오메가의 첫 글자랑 비슷하네. 그래서 이게 그리스 문자에 오메가의 대문자를 쓰고 옴이라고 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혹은 뭐 옴의 법칙, 뭐 옴이라고 나오면 옴의 법칙 뭐 이런 거 많이 보죠. 옴의 법칙은 V는 IR이야. 이게 옴의 법칙이야. 아니에요. 그건 옴의 법칙이 아니에요. V는 IR은 R에 대한 정의예요. 그럼 옴의 법칙은 뭔데? 옴의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옴의 법칙이 성립하면 여기서 도체 같은 경우 옴의 법칙이 성립하면 R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V를 I로 나눈 값이 일정하면 그게 옴의 법칙을 따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V는 IR이 옴의 법칙이 아니에요. V는 IR은 저항 R에 대한 정의예요. 옴의 법칙은 뭐냐면 옴의 법칙을 따를 때 R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컨스탄트라는 거죠. 오케이. 요건 거시적인 양이야. 이거 다 측정할 수 있는 양이에요. 거시적인 양이라는 거 우리가 측정기를 대서 측정할 수 있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걸 로라는 양을 정해요. 이거 전기장을 전류 밀도로 나누는 양이야. 이렇게 정해요. 요거랑 요거랑은 서로 비례하고 요거랑 요거랑도 서로 비례하니까 둘 사이에 R과 로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을 거라는 걸 아는데 요거는 거시적인 양, 요건 미시적인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로를 뭐라고 그러냐면 비저항이라고 부르는데 비저항이라고 해서 저항이 아닐 B자를 써서 저항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열 같은 거 얘기할 때 비열이 열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스페시피키트라는 건 뭐냐면 단위 질량당 혹은 단위 몰당의 뜻이니까 요것도 그런 의미에서 주어져 있고 그래서 요거는 크기는 그렇고 요걸 우리 벡터로 보면 J도 벡터로 쓰니까 전기장과 전류 밀도는 서로 비례한다 이거.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로라고 우리 정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로를 우리가 그래서 흔히 그냥 집어넣고 이름을 안 붙이면 곤란하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갑자기 시원해지는데 로가 리지스티버티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크면 클수록 전기장을 걸어도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죠. 역시 리지스티버티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못 흐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역수로 정하면 이게 크면 클수록 이게 작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건데 역수니까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가 이게 시그마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 리지스티버티의 역수를 우리가 컨덕티버티 전도도라고 불러요.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 이 관계를 이렇게 바꿨으면 J는 시그마 E라고 써요. 자, 그래서 이건 미시적인 양, 거시적인 양인데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E는 B 나누기 L이지 뭐. 단위 길이당 포텐셜 차이니까. 전류 밀도는 전류를 면적으로 나눈 거지 뭐. 그러니까 로는 E를 J로 나눈 건데 E가 B 나누기 L, J가 I 나누기 A. 그래서 보면 요게 R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로는 R A 나누기 L이야. 따라서 R은 로 A분의 L이죠. 다음 아까처럼 저항이 리지스티버티랑 비례하죠.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크고 단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항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유도했는데 다음과 같은 의존성을 내가 3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저항은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류가 잘 못 흐르지. 그래서 저항이 길면 길수록 저항이 커.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쉽게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아져. 비례상수를 로라고 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요거 아주 쉽게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그맣게 오메 법칙이야. 전류가 흐르는데 I가 R분의 물이 여러 가지 I랑 B가 서로 비례하는 경우. 어떤 물체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는 거랑 포텐셜이랑 이게 비례하는 경우란 무슨 말이냐면 I가 점점 커지면 B도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X축이 V, Y축이 전류. 그러면 직선으로 된다는 거죠. 이거 그리면 I와 B 사이의 관계.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R분의 1이에요. 다음 같이 줘. 이게 컨덕터예요. 보통 옴의 법칙을 만족하는 거는 I와 B가 비례할 때 우리가 비례상수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때 우리 옴의 법칙을 만족한다고 하고 옴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을 거꾸로 걸어주면 전류가 전혀 안 흘러. 그러다가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걸어주면 전류가 잘 안 흐르다가 갑자기 흘러요. 갑자기 아주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I가 기울기가 0이죠. 기울기가 0이라는 건 뭐야? 저항이 R분의 1이니까 무한대라는 거죠. 저항이. 이쪽으로 가면 저항이 처음에는 거의 비례하다가 갑자기 직선이 아니죠. 뭐냐면 포텐셜 값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아주 달라지죠. 우리가 요새 만드는 반도체로 만드는 여러 가지 소자들을 만드는 기본적인 회로를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이런 성질을 한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고 한쪽으로는 어떤 특정한 값을 넣으면 전류가 확 흐르는 이 성질을 이용하는 이거는 옴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죠. 쉽게 말하면 저항이 전류의 방향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냐 아니면 전류가 포텐셜에 비례하지 않냐 하는 걸 이제 보는 거고.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가 리지스티버티 뭐 이런 거를 막 손으로 막 도입했는데
정말 그런가, 리지스티버티를 우리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옴의 법칙에 해당되는 경우를 보면 전하가 있어. 전하가 있는데 전하가 처음에 전기장이 없으면 전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원자핵이야. 원자핵이나 혹은 다른 전하라고 생각하면 쭉 가다가 이게 굉장히 이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가면서 이것들의 전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쭉 직선 운동을 하다가 충돌하면 튕겨나가고 충돌하면 튕겨나가고 이런 아주 랜덤한 운동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막 운동을 해요. 근데 여기다 전기장을 걸었어. 그러면 역시 랜덤 운동을 하지만 이쪽 방향으로 쭉 밀리면서 가죠. 여러분들이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막 춤을 춰. 재밌게 놀 수 있지만 그러다가 이 밑에 바닥을 한쪽을 약간 기울여 놓으면 여러분들이 춤을 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밑에 낮은 쪽으로 다 몰려가 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하지만 계속 중력 포텐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비유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체 분자 운동론을 본 것처럼 여기서부터 다음번 충돌까지는 받는 힘이 전기장에 의해서 받는 힘, 이거에서 생기는 가속도, 받는 힘, 질량으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때는 오래 가서 충돌하고 어떤 때는 조금 가다가 금방 충돌하고, 그러니까 충돌하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진 않죠. 아주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거의 평균값, 평균 충돌 시간을 타우라고 하면, 그럼 이게 드리프트 빌러시티는 A 타우로 쓸 수 있어요. 평균 시간이니까. 그러면 A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A 대신에 N분의. 그 다음에 VD는 우리 아까 구했잖아. N2분의 J. 그러면 이게 전기장은 M 2제곱 N 타우 J.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E는 아까 우리 로 J라고 했었죠. 이게 바로 리지스티버티예요.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물론 전하인 경우는 아주 크기가 작으니까 사실은 양자역학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그냥 고전적인 모델을 쓰면 여기 있는 리지스티버티라는 게 미시적인 양이라는 게 뭐냐면 미시적인 양들, 전하의, 이게 전자죠. 전자의 질량, 전자의 전하, 밀도, 충돌 시간, 이런 미시적인 양으로 리지스티버티를 결정할 수 있다. 좋은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터리를 어떻게 했냐면, 배터리가 양쪽 끝에 포텐셜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정하게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쌍꺼치 회로가 있어. 이게 배터리야. 배터리는 원래 심볼을 이렇게 그리기로 했지만 그냥 우리가 잘 보는 1.5V짜리 배터리를 이렇게 옆으로 그렸다고 치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그럼 이쪽이 포텐셜이 높으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르죠.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플러스 전하가 쭉 전류가 흘러. 배터리 안에선 여기가 포텐셜이 낮고 높으면은 이렇게 전류가 일로 못 흐르잖아.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일로 못 흐르죠. 근데 이 전류는 계속 흐른다네.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게 뭐냐면 이 안에서 이렇게 돌아온 전하를 이쪽으로 옮기는데 전기장의 방해를 뚫고 이쪽으로 가려면 E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를 해서 들어온 전하를 옮겨서 계속 요 사이를 전기 포텐셜을 유지하는 장치를 배터리라고 해요. 따라서 여기 하는데 일이 필요하죠. 이 일은 어디서 하나? 외부에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학전지. 우리가 대부분 보는 1.5V 이런 거는 그 안에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사이에 화학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죠. 태양전지는 태양에너지를 가지고 하고 뭐 핵연료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외부에서 밑에 그림은
이상하긴 하지만 이거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뭐 화학적인 에너지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올라가는 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라고 했어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단위 전하당 한 일이야. 단위 전하당 한 일이니까 우리 SI 유닛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줄 퍼 쿨럼 볼트예요. 전기 포텐셜이랑 단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 2란 단위 전하당 한 1, 배터리가 이렇게 올리게 하는데 한 1. 그 2를 제공하는 장치를 배터리라고 하는데 배터리보다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의 소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이상하게 쓰지만 기전력이라고 써요.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포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이 말을 쓰다 보니까 용어를 잘못 써서 굉장히 우리한테 헷갈리게 쓰는 용어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냥 써서 여태까지도 계속 기전력. 그래서 앞에 있는 근데 쓰려니까 너무 길잖아. 그래서 여기 빨간 걸로 표시한 것처럼 EMF라 그래서 EMF의 소스를 우리가 배터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쓰냐면 EMF 배터리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작대기 두 개를 길고 짧은 작대기를 썼지만 우리 좀 더 EMF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를 그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 다음에 요 E 굉장히 팬시하게 E를 썼지만 E의 필기체를 쓴 거예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배터리가 이제 기전력의 소스라는 걸 알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계속 여기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네. 그럼 이 시스템에 요거를 제외한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자꾸 넣으면 이 안에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에너지 보존에서 이제 저항에서 답을 얘기하면 저항에서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커패시터 가지고 회로를 만들었지만 우리 이제 저항 가지고도 회로를 만들 수 있어요. 회로라는 건 직렬, 병렬 뭐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걸 우리 회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커패시터는 두 개의 평행판 축전기를 흉내내서 작대기 두 개를 걷지만 저항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걸로 만들었어요. 전하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으면 VEMF 우리가 1.5V짜리 건전지라고 하면 그 1.5V가 EMF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지나가. 그럼 여기서 쭉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 요 사이에 V는 IR이죠. 흐르는 전류는 회로가 이렇게 하나로만 어디 딴 데로 새이지 않으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디 딴 데로 나가지 않아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직렬이라는 게 뭐죠? 어느 한 군데만 끊으면 회로와 연결이 끊어지는 걸 직렬이라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지나는 전류는 R1을 지나는 전류는 반드시 R2를 지나는 전류고 다음과 같이 들어와요. 직렬인 경우. 근데 요 사이의 포텐셜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델타 V1이라고 하면 V1은 I라는 전류가 흐르면 델타 V1은 I 곱하기 R1이야. 여기 델타 V2는 I 곱하기 R2. I는 똑같죠. 그게 요 전체의 포텐셜 차와 같아야 되니까 그게 바로 VEMF죠. VEMF는 델타 V1 더하기 델타 V2. 델타 V1, 델타 V2는 아까 저항의 정의에 의해서 요게 만약에 그러면 동등한 한 개로 쓰면 I 곱하기 동등한 이퀴벌런트한 리지스턴스 직렬인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N개는 N개를 더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죠. 커패시터는 이렇게 쭉 합할 수 있는 게 언제죠? 병렬일 때 합할 수 있었어요. 저항은 직렬일 때 합해요. 이제 헷갈리지? 그죠? 헷갈린다는 게 배우는 첫 번째 단계야. 요거는 그렇지. 그래서
아까는 똑바로 된 거 단면적이 A로 일정하고 길이가 L인 경우에는 저항이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로 곱하기 A분의 L이라 그랬잖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원뿔로 생겨서 끝을 이렇게 자른 거. 소위 우리가 이런 걸 뭐냐면 테이퍼드 됐다고 얘기해요. 테이프. 이 테이퍼드라는 단어를 내가 제일 처음에 들은 게 미국 유학 가서 처음 가서 이발소에 들어갔어. 영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발소에 들어가서는 뭐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딱 들어갔어. 70이 넘은 노인이야. 딱 와서 머리를 어떻게 해줄까? 아, 좀 다듬어 주세요. 했더니 다듬어 트림을 좀 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럼 이제 잘 넘어갈 때 했더니 뒷머리는 어떻게 해줄까? 점점 자세한 걸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뒷머리를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거. 아, do you want it to be tapered? 아, 이게 테이퍼. 이렇게 줄어든가. 테이퍼. 이렇게 돼 있는 이쪽은 지름이 ER1이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R1이죠. 이쪽은 반지름이 R2고 길이가 L인, 그다음에 resistivity가 rho인. 다음과 같은 물체의 저항은 라는 게 이런 문제를 봤을 때의 첫 번째 반응이죠. 가만히 있어보자. 잘게 잘라보자. 잘게 자르면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 이런 원판을 자르면 이게 바로 요거네. 원판에 이런 원판이 쭉 있으니까 이 원판에 저항을 직렬 연결한 거네. 그죠? 직렬 연결은 더하면 돼, 저항을.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생기는 저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더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dx만큼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dr은 로 L분의 L이 dx지 뭐. L이 dx. dx가 분모했어야 돼? 아닌데. 길이가 이게 파이, 길이가 면적이 면적이 미치지. 길이가 위에가 길이가 길면이니까 위에가 dx, 밑에 요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파이 r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r을 x에 대해서 적분할 수 없잖아. 근데 공식이 이렇게 한쪽이 r1, 여기가 r2야. 여기서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r은 요건 얼마지? 이 직선이 r은 x 더하기 r1. 이게 어떻게 써야지? r1인데 x가 l일 때 r2가 되려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기울기를 알잖아. 기울기가 얼마죠? L분의 R1-R2 마이너스 X Y 절편이 R1. 이거 아닌가? 맞죠? 다음과 같은 곳이 이걸 쓰면 되지 뭐. 그러면은 이거는 로 나누기 파이 dx L분의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맞지? R2 마이너스 R1으로 쓰지 뭐. 제곱 다음과 같은 거 하면 되죠. 이래서 이거 뭐냐면 R은 로 나누기 파이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dx 이거 하면 되지 뭐. 이거 적분하면 얼마지? R2 마이너스 R1분의 L 미분을 하니까 L R2 마이너스 R1의 X 플러스 R1 이거를 한번 미분하면 나오니까 부호가 반대네.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가 되면 L부터 제로까지 하면 되죠. 그러면 로 L 파이 R2 마이너스 R1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제로를 집어넣었을 때는 R1분의 1 빼기 L을 집어넣었을 때는 R2?
R2. 따라서 이거 통분하면 R1, R2분의 R2 마이너스 R1, R2 마이너스 R1은 없어지고 로 L 오버 파이 R1, R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오! 직렬 연결의 한 예죠.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고. 두 번째. 이건 뭐야? 어라. 원통이네. 가운데가 반지름 A고 바깥쪽이 이건 좀 이건 안 해도 돼. 내가 숙제로 낼게. 자, 병렬 연결 지금 거보다. 병렬 연결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양쪽 끝에 회로의 양쪽 끝에 포텐셜 차이가 일정한 똑같은 경우가 병렬 연결이라고 했죠. 병렬 연결은 가장 간단한 두 개를 연결한 거. 그러면 이때는 흘러간 전류가 이렇게 브랜치 포인트를 지나니까 두 개로 갈려져서 나가요. 이걸 I1, I2라고 하면 물론 화살표를 써야지. I는 I1 여기 써 있잖아. I1 더하기 I2 그렇게 하고 I1은 여기 항상 EMF랑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정의에 의해서 I는 R분의 B. 그래서 I는 이렇게 써야 되니까 묶어내서 이렇게 쓰면 요게 이퀴벌런트한 거 한 개로 쓰는 거랑 같다고 한 개로 쓰면 다음과 같이 돼서 병렬인 경우에는 동등한 저수가 각각의 역수의 합이랑 같아요. N개 있을 땐 이렇게 되죠. 커패시터랑 경우랑 반대죠. 커패시터는 병렬일 때 그냥 쭉 더하는데 여기 저항은 직렬일 때 쭉 더해. 커패시터는 직렬일 때 전체의 역수가 각각의 역수의 합인데 여기는 병렬일 때 그 경우죠. 아, 헷갈리는데. 헷갈리지만 네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커패시터랑 저항은 직렬, 병렬이 표현이 반대야. 저항의 직렬은 이게 R분의 1을 더해야 되나 R을 더해야 되나 이게 헷갈리죠. 안 헷갈려야 돼.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연습을 할 수 있어요. 회로에 대한 연습. 복잡하지만 제일 작은 요소부터 요 요소를 보면 요게 직렬이야. 요 직렬인 걸 요걸로 바꿔. 그럼 요게 병렬이야. 병렬인 거에 이퀴벌런트한 걸로 바꿔.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직렬 연결인 거죠. 자, 우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쉬운 경우고 그럼 조금 아까처럼 약간 트리키한 경우를 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서킷의 회로에서 파워 배터리를 아까 기존 얘기했는데 다음과 같이 그냥 쓰고 이 안에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는 회로가 있는데 이 안에 전류 I가 흘러. I가 흐르는데 이 안에 그러면 I라는 걸로 흐르면 이때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DT라는 시간 동안 DQ가 흐른 경우 그러니까 전류 I가 DQ, DT로 주는 거예요. DT라는 시간 동안 보면 DU는 DQ, DT라는 시간 동안 DQ가 V로 움직이고 DQ는 I, DT로 쓸 수 있으니까 DU를 DT로 나누면 그럼 이제 단위 시간당 에너지죠. 그걸 우리가 파워라고 해요. 파워는 IV예요. 이게 저항이면 저항에서 IV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만큼 여기서 들어와요. 방출되는 걸 파워가 IV, V 대신에 IR을 쓰면 I제곱 R, 똑같은 표현이죠. 혹은 I 대신에 R분의 V를 쓰면 R분의 V제곱. 여러분들이 I를 알면 I로 파워를 계산하고 V를 알면 V로 파워를 계산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SI 유닛에서는 볼트 암페어죠. 볼트 암페어인데 볼트 암페어는 볼트가 뭐더라? 단위 일렉트릭 포텐셜은 단위 전하당 한 1이니까 한 1은 줄 퍼 쿨럼. 이거는 단위 시간당 흐른 전하니까 쿨롱 퍼 세컨드. 이거 나눠주면 줄 퍼 세컨드. 이게 와트죠.
1와트. 볼트 곱하기 암페어는 1와트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저항에서는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는 거죠. 이건 문제는 필요 없고, 이거는 쉽죠. 여기 대개 회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전체 저항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60V, 10옴, 20옴, 20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알려면 전체 저항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랑 나눠서 흘러가지만 요거를 이퀴벌런트한 걸로 바꾸면 동등한 곳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이 흐르죠. 동등한 걸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10옴 요거 합한 거는 요게 병렬이죠. 20옴이랑 20옴이랑 병렬로 합하면 20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10분의 1, 10옴이죠. 20옴이에요. 이게 합해서 20옴이에요. 20옴에 60V면 I는 R분의 V 1.5A죠. 이 경우는 다행스럽게 전체 저항을 물어보는데 회로가 더럽게 생겼죠. 회로가 더럽게 생겼지만 우리의 조금 아까 커패시터의 경우를 보면 이건 그냥 선이 연결돼 있네. 선이 연결된 건 이렇게 쭉 모아도 돼. 왜냐면 포텐셜이 다 같으니까. 쭉 모아. 이걸 쭉 모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그지같이 모았네. 셋. 이거에 다 모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지같이 모았네. 그럼 요거를 합하면 여기 10, 20이니까 요게 30. 요것도 30. 요것도 40. 50. 4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 30분의 1 더하기 30분의 1은 15분의 1. 15분의 1 더하기 40분의 1은 최소 공배수가 얼마지? 60, 120인가? 120에 120이면 8 더하기 3이네. 120분의 11, 이게 11분의 125옴이죠. 더하기 50. 이게 전체 저항이죠.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 경우 우리 아까 본 거랑 같아. 커패시터랑 같은데 이걸 떼면 어떻게 되죠? 3옴, 3옴 중에 6옴, 6옴의 병렬 연결이야.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3옴짜리죠. 3옴이니까 I는 R분의 8A.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야. 그죠? 3, 5, 3, 1. 첫 위에는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15분의 8, 8분의 15. 밑에 있는 거는 3분의 1 더하기 1, 3분의 4분의 3. 이 두 개 더하면 돼. 8분의 6, 8분의 21 옴이죠. 24V. I는 21분의 8 곱하기 24.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해서 저항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복잡한 회로가 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런 거 계산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